자, 오늘은 법학 개론 제3장 헌법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헌법이 어떻게 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헌법의 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은 총론과 기본권 그리고 통치 구조 세 개의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총론 부분에서는 우리 헌법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우리 헌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변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역사, 그 헌정사 또는 헌법 전문, 또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 중에 국민이라든지 영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 헌법에서 기본 원리로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헌법에서 기본 원리로 여겨지는 그 가치들이 나옵니다. 그 가치는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주의 같네요. 국민 주권 또는 민주주의의 원리, 또 법치 국가 원리,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가 원리, 그 외에 문화 국가 또는 국제 평화주의 원리, 이런 원리, 국제 평화주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나오고요. 또 이런 기본 원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 각종 제도들도 우리 헌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이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또는 민의를 쉽게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 제도 또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라든지 또 지방자치 제도 또는 군사 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총론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론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총론과 우리가 강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본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통치구조는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통치구조를 있는 거고, 그 기본권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 파트부에서 총론은 그 기본권의 의의 또는 역사 또는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 제한 또 기본권의 침해가 되었을 때 이 어떻게 구제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총론 부분에서 나오고요. 강론은 이제 각 개별 기본권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이념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 이거는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헌법 11조에는 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등권. 이건 헌법 11조.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또 평등권은 어떤 개별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이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라, 그래서 이거를 보통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권. 그중에 인간과 존엄과 가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 기본권이 나아갈 목표를 지향해야 할 목표를 보여주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기본권들은 모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그 수단이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개별 기본권이 있습니다. 네, 이 개별 기본권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있고, 또 정치적 기본권, 또 우리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청구권적 기본권, 또 사회권적 기본권,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뭐 신체의 자유, 뭐 사생활의 자유, 또는 정신적 자유,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 이런 자유권들이 있고, 정치적 자유권은 선거권 또는 공무단임권, 또 청구권적 기본권은 뭐 청원권, 우리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리는데 그러한 청원권, 또 재판 청구권, 뭐 형사보상, 국가배상, 이런 청구권들이 있고, 사회권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교육받을 권리, 근로, 노동, 삼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권에. 또 통치구조 파트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론과 이제 강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총론에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또 통치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개론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그 각 국가 기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국회,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 이렇게 세 개의 기관들이 나오고, 이 강론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이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구성으로, 어떤 구조로, 그리고 그 권한이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따로 분류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감사원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이 위원회가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따로 분류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법원에서는 우리가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파트에서 따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기관에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사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중에 이 총론 부분과 또 기본권에서 총론 부분, 또 통치 구조에서 이 총론 부분을 묶어서 우리는 1학년 때 아마 헌법의 기초라는 아마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또 이 기본권의 강론 부분, 이 기본권의 강론 부분은 이제 기본권의 아마 기초 이론이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통치 구조의 강론 부분을 통치의 기본 구조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돼서 우리 방송대의 헌법 과목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헌법 3장 헌법 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재는 1절, 2절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총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마 4절이 기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절이 통치 이론, 통치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헌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죠. 또 국가의 통치 작용, 통치 조직과 작용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뭐 이거는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헌법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느냐?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이제 근대 이전이 되겠죠. 지배와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인 공동체, 즉 계급 사회에서는 따로 기본권이라든지 아까 배웠던 통치구조 이런 식의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배와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고전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 국가의 헌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은 근대 이전에 군주로부터 억압받던 그 시절이 지나서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 기본권도 마찬가지로 재산권과 자유권에 대한 기본권이 강했고요.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나에게 어떤 걸 해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국가, 즉 야경 국가죠. 야경 국가라 하면 국가가 단지 밤에 치안이나 보안에 관련된 부분만 담당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절대 관여하지 마라 라는 국가관이 이때는 우세했고요. 하지만 이제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이 생기고 노동자가 생존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걸 더 해주길 바라는 사회적인 기본권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국가 간도 사회 국가로 변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 국가의 헌법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익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절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교재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아마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중세시대 때는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러한 주권에 대해서 의문과 도전이 생기게 되면서 왕권 신수설 대신에 사회계약론이라는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2절 들어가겠습니다. 2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민주주의의 원리. 이 원리도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헌법 조항을 통해서 도출이 되고요. 민주주의 원리는 이제 국민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서 모든 그 개개인의 의사 결정에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 결정을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다수의 그 다수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도 보호가 된다. 그 소수는 바로 임기제와 선거제를 통해서 정권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또 대통령이 무조건 평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중임 제한을 사항을 둬서 언제든지 소수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네, 제도를 마련을 해놨고요. 네, 민주주의 원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네,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 또는 권력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 원리를 네, 구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법치 국가의 원리, 우리 헌법에는 또 법치 국가의 원리가 있는데 법치 국가라는 말은 법치라는 말은 국가 권력이 헌법이나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작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즉 기속당한다는 얘기고요. 법치 국가의 원리, 법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죠. 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급 입법 금지가 돼야 됩니다. 소급 입법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뭐 행위라든지 법률 관계가 끝났는데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데 미래의 법으로 과거의 나의 이미 지난 행위라든지 법률 관계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소급 입법 금지해야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이 가능하고 여기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 나오는데 과잉 금지 원칙은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 또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런 네 가지 원칙으로 과잉 금지 원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익 균형성이라는 것은 제한하려는 그 사익보다 이루려는 공익이 훨씬 컸을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피해의 최소성은 가장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또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정하고 적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복지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는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거를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복지국가의 원리는 교육이라든지 노동의 권리, 노동 3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헌법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는 뭐 민족문화,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과제를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또 국제질서와 헌법. 우리가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기본 원리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을 하고 또 침략정전도 부인하고 또 국제법이 국내법 효력으로 인정을 하고 또 조약에 정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네,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절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 네, 교재에서 제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린 내용이고요. 교재를 보실 때 제가 이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판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교재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민주주의 선거 기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기탁금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이제 2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거 선거제도에서 공무단임권이 있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일반 시민들이 내기엔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이건 나의 정치 참여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을 하는 침해를 한 내용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침해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내가 어떤 나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헌법 소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이 침해를 해소해 줄 것을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판례를 한번 봤고요. 자, 2장은 이렇게 해서 2절이 지나가고요. 자, 3절 국민과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구성 원리 중에 뭐 주권이 있지만 두 가지가 이제 국민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에 대한 부분도 헌법에서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에 대한 부분은 국적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1학기 때 헌법의 기초의 그 기말 평가에 아마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적법은 원칙상으로는 속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모 양계 혈통주의라고 하는데요. 원칙은 속인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모의 국적이 불명한 경우 또는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속인주의나 속지주의에서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하면 후천적으로는 국적을 인지라든지 귀화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지라는 거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혼인을 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로 이제 의사 표시를 하면 자기 아들로 되고요. 이게 이제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지는 후천적으로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자, 영토는 우리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확한 부분을 영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영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에도 헌법의 효력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헌법 3조에서 보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한반도는 북한을 포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의 기초 기말 평가에 나와 있었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총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제 4절은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권 중에 포괄적 기본권이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우리 헌법 10조와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다른 모든 기본권들을 포괄하는 다른 기본권들이 가장 우선으로 기본으로 하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고요.
또는 11조에는 이제 평등권이 나오는데요. 10조와 11조는 어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들을 아우르는 어떤 기본권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포괄적 기본권이다. 또는 방어권적 기본권이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주기를 원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그 침해를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방어적인 그런 기본권, 유형사항, 그래서 그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에서 23조까지가 이 자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자, 정치적 참여권. 정치적 참여권은 우리 24조와 25조 선거권과 공무 단임권으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이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우리가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청원권 26조. 청원권은 국민청원을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을 문서로 형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고요. 재판 청구권. 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27조에서 우리 헌법에서 27조에 나와 있고요.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내 형사 사건에 말려서 휩쓸려서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전혀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나의 죄가 없음을 무죄가 판정이 되면 그때 받았던 그 피해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권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국가 배상 청구권은 배상이죠. 이 배상은 국가가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 그때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배상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내가 받은 손해, 보상은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래서 형사 사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거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죠. 그러한 의심이 있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 기본권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기본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민법인데요. 민법과 헌법의 한 차이를 한번 보시면 민법 보시면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이나 여타 법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걸 하면 어떤 걸 해야만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민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헌법을 한번 보시면 헌법 10조를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보다는 어떤 가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선언이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분명 권리이긴 하지만 또는 어떤 가치 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로서의 성격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이지만 자유권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선거권이지만 선거권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인 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물론 국가는 그거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존중받아야 하고 보장을 받아야 되면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이 되는데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37조 2항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는 헌법이고요. 그 헌법 조항을 한번 보시면 자, 헌법 37조 2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헌법 조항이고요. 여기를 이 조항을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상의 한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그 목적에 한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는 좀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70년대, 80년대 안전보장 질서유지. 이제 요새는 공공복리, 주로 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해집니다. 또 방법상의 한계,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까 그 기본권 제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 필요성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정당을 해야 하고 수단이 또는 방법이 적합하고 적절을 해야 되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그 피해가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 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 제한되는 사익과 이루려는 공익 사이에 비교를 해서 혹시 공익이 훨씬 컸을 때 법익 균형성이 있을 때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원칙에 맞게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형식상 한계, 이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그래서 이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이어야 되고요. 법률이 불분명하면 기본권 제한에 침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게 소급 입법이 금지돼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법률이 현재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게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습니다. 진정과 부진정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진정은 이렇게 바꾸시면 유사로 바꾸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정 소급 입법은 소급 입법, 진짜 소급 입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소급 입법과 유사하지만 진짜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소급 입법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우리가 8월 1일 날 새로운 세법이 개정된 세법이 시행이 됩니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이 되면 세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올라간 세법을 시행이 되는데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 건 7월 1일 날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
뭐 취득세를 냈겠죠. 근데 8월 1일 날 시행되는 세법, 미래의 세법이 내가 했던 과거 이미 사실관계가 행위가 다 지났죠. 완료된 사건에 완료된 사실이라든지 완료된 법률 관계에 영향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취득세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인상된 취득세로 다시 내야 된다. 이러면은 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금지죠. 신뢰보호 원칙상 이렇게 법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원칙상 진정소급입법은 금지가 되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법이죠.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자, 부진정소급입법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8월 1일 날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거를 이 세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의 소득세 적용도 우리가 1월 1일부터 모두 하겠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이죠. 소급입법인데 이미 행위가 끝난 게 아니라 소득세는 12월 31일 날짜로 부가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행위가 사실관계가 종료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종료되지 않는 행위라든지 아직 종료되지 않는 법률 관계에 있는 것들은 원칙상 허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소급입법이긴 하지만 진정 소급입법은 아니고 약간 유사한 소급입법이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과 부진정의 의미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신뢰보호 원칙상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상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상 허용된다. 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 한계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가 내용상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그 부분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개별 기본권은 우리 교재 99페이지부터가 개별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본권은 아까 제가 그 기본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형에 맞게 그 개별적인 기본권들이 쭉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보시면 어떤 기본권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대략적인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헌법 10조부터 개별적인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 기본권의 이념적인 출발점, 모든 개별 기본권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이 바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조 제1항에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조와 11조는 어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을 포괄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조부터는 이제 각각 개별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자면 인신에 대한 자유, 사생활에 대한 자유, 뭐 정신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다. 인신의 자유에는 뭐 신체의 자유 12조, 또 13조에서는 뭐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일사부재리 원칙, 14조에서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16조는 주거의 자유,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는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이라든지 종교, 또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또 경제적 자유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서 쭉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정신적 자유 중에 자,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요. 2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그 다른 어떤 개별 자유보다도 좀 그 보호 범위가 넓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 검열이라든지 허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은 법률로 정한다. 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권리, 사생활의 보호된 부분과 이 언론 출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우리 교재 표현의 자유는 우리 교재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표현의 자유는 조금 더 그 보호 영역이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질서 요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에는 선거권과 공무 단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다른 말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26조 청원권, 또 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 청구권, 28조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사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서 내가 무죄가 판결이 났을 때 뭐 구속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손해를 형사보상 청구권을 통해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침해를 받았을 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는데요. 어떤 범죄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가해자로부터 뭐 배상을 받아야겠지만 가해자로부터 배상이 전부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에 이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청구권의 기본권으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뭐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또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기본권들은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별 기본권에 대한 거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교재는 나가지 않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기본권의 기초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기본권의 기초이론에는
그 각 개별 기본권에 실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번 학기가 기본권의 기초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 기본권의 기초 이론에는 각각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뭐 기본권까지의 그 과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장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장은 사전 심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사전 검열 제도, 예전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영화를 사전 검열을 했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 21조에 대한 그 기본권이 나옵니다. 이 1장에서는. 그리고 기본권의 기초이론 2장에서는 자도소주 구입 명령 제도와 주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자도라는 말은 뭐냐면 도는 그거죠. 뭐 경기도, 충청도 할 때 그 지방을 나타내는 도고요. 자도는 자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도소주라는 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소주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 주세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방에서 술을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그 지방의 소주를 우선적으로 판매해야 된다라는 그 주세법의 그 조항이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에 대한 부분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장은 교직원 노동조합과 노동상권, 요거는 우리 노동 3권에 대한, 이거는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청문 통지서의 반송과 청문 절차, 요거는 이제 행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사자에게 어떤 침해적인 행정처분,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청문 절차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사자에게 침해적인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5장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이거는 야구 선수와 그 구단 사이에 그 기본권의 그 침해 부분, 기본권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장은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이거는 이제 연예인 부부에 대한 그 내밀한 부분을 잡지사에서 아마 기사로 실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판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기본권의 대국가적인 효력에 대해서 다뤘다면 5장과 6장은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기본권이 국가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간에도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고 기본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야구 선수와 구단이라는 법인 간의 갈등, 그리고 6장에서는 개인과 출판사 사이의 기본권의 서로 충돌에 대해서 나오고요. 7장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이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이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의 비교했을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평등권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의 기본권을 주체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7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8장은 구속기간 연장의 특징과 신체의 자유. 여기는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일주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일주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고 추가로 특별하게 일주일 더 구속을 할 수 있어 총 일반 형사 사건은 30일 동안 최장 30일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사건은 이땐 최장 5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8장은. 자, 9장은 허위 사실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아마 2010년, 2009년도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아고라라는 그 포럼이 있었는데 아고라라는 포럼에 국가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올렸던 논객이 미네르바라는 논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올렸다라고 그래서 형사건으로 입건이 된 사실이죠. 입건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허위 사실을 올리게 되면 그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 이제 요 전기통신기본권의 기본법 상의 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이다 여부를 다루게 되는 그 장이 바로 9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10장은 야간 5개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9장 10장은 모두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21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시법에서는 이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11장은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는데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서 일테면 도시에서는 30만 명이 있는 유권자가 있는 중에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거랑 농촌에서 10만 명 있는 중에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거랑 자기 투표의 가치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너무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권이라든지 평등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은 택지 소유 상한 제도가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 제도라는 택지 소유 관련 법률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수도권에 일정 택지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게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12장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13장은 최저 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저 생계비를 책정을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책정을 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14장은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부분. 15장은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청소년 성매수자가 있는데요. 이 매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형사처벌 받고 나서 나오고 다시 신상공개를 하게 되는 그 처벌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이게 이중처벌이다. 우리 헌법 13조에는 이중처벌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 13조를 한번 보시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에 대한 조항인데요. 이거를 침해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 우리가 15개의 장에서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기본권의 기초 이론은 이렇게 구분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들을 다 뭐 알고 외우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마 기초 이론을 배우시는 분들은 관련된 기본권들을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그 기본권의 침해라든지
기본권에 서로 충돌을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기초 이론은 2학기 때 아마 어떤 분이 맡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론 부분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통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